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제1부 출범회의, 제2부 정기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출범회의에서는 협의회 대표 자문위원 위촉정 수여, 민주평통 활동 방향 보고, 평화통일 강연을 진행하고 2부 정기회의는 박상렬 협의회장님 주재로 협의회 조직 구성안 보고, 집행부 구성 등을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뉴질랜드 협의회 출범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오늘 코이TV7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 현재 행사가 방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이 있으신 분은 뒤쪽에 서 계신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뉴질랜드 협의회 출범회의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내일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참석자분들을 호명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 아태 지역 7개 협의회를 대표하는 최군도 아태 부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통 대기관장이자 오클랜드 지역 동부사회 안녕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홍기 총영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승필 뉴질랜드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기 협의회장님을 역임하신 오창민 위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상 내일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회의의 주인공입니다. 모두를 환영하는 의미로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2기 뉴질랜드 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하겠습니다. 뉴질랜드 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장을 민주평통 의장이신 이재명 대통령님을 대신하여 김홍기 총영사님께서 전수하겠습니다. 김홍기 총영사님 전수를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선수를 축하해 주실 최군도 아태 부의장님, 박상열 협회장님도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촉장 전수 개별적으로 사진 촬영합니다. 호명하는 대표 자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지환 자문위원. 위촉장 나지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회 위촉함 2025년 12월 15일 대통령 이재명. 명강우 위촉장 변항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조병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위촉장 신미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내세요. 하나, 둘. 예. 위촉 장 김영학 예약 내용은 같습니다. 한번 위촉 장 김정기 예약 내용은 같습니다. 예. 자, 봐주세요. 예. 위촉 장 김도윤 예약 내용은 같습니다. 네, 봐주세요. 위촉 장 김의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앞에 예. 봐주세요. 위촉 장 박춘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봐주세요. 예. 위촉 장 윤교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촉 장 이미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봐주세요. 예. 봐주세요. 하나, 둘. 위촉 장 김성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봐주세요. 예. 됐습니다. 하나, 둘. 예. 위촉 장 정희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봐주세요.
셋. 네. 네, 이상으로 자문위원 일당 전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문위원님들에게 전하실 메시지를 시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통 위원들,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모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첫걸음을 뛰는 첫 길을 여는 헌법기관 민주평통위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해찬 수석부의장님과 국내외 각지에서 오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그 이름에 담긴 무게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4선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우리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위협받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에서 대화하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합니다. 남북 대화는 유례 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날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입니다. 남북 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집니다. 7년째 중단된 남북 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공동 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 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환경, 재난 안전, 보건 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적 10위권의 경제 강국, 군사적 5위권의 군사 강국, 그리고 막강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컬처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이자 인공지능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는 첨단 기술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 문제에 있어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일상적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의장인 저에게 좋은 정책을 수시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기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과 함께 평화와 희망으로 충만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자문위원들께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죄송합니다. 자문위원들께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기 뉴질랜드 협의회장으로 취임하신 박상열 회장께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2기 뉴질랜드 협의회장으로 임명받은 박상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에 멀리서부터 와주신 우리 최분 노아태 지역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김동현 교수님 그리고 사무처 추진단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김홍기 총영사님, 홍승필 한회장님 그리고 그 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의장이신 대통령께서도 통일의 길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그리고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민족적 과제이지만 그 길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기 뉴질랜드 협의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즉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반도의 분위기는 굉장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일수록 해외 동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22기 뉴질랜드 협의회장으로서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전 세계 45개 협의회와 연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협의회는 이 자리에 계신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차세대를 포함한 동포 사회는 물론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왜 중요한지 알리는 공공 외교의 활동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제22기 뉴질랜드 자문위원 여러분들과 이 뜻깊은 사명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그리고 뉴질랜드 동포사회 단체장님들의 협조 이것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의 바람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비전을 제시하신 박상열 회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분도 안태 부의장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부의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22기 아태지역 부의장 최분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주 오클랜드 총영사님, 박상열 협의회장님, 유석 간사님, 새로 임명되신 나지한 지회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오신 홍승필 뉴질랜드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11기 내내 수고 많으셨던 오창민 직전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뉴질랜드 협의회 62명의 자문위원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뉴질랜드 이곳 오클랜드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청정한 자연 속에 자리한 여러분의 모습에서
맑고 순수한 열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뉴질랜드 협의회 제22기 출범 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상열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협의회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뉴질랜드는 깨끗한 자연과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가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쌓아올린 신뢰와 정착의 역사가 통일 영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 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없는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통해 통일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협의회는 이 평화의 가치와 통일 비전을 현지 사회에 알리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아태 지역의 안정에 기여함을 설명하고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평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후 개회식 행사에서 있을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의 특별 강연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높이고 이호가 유라시아 지역과장님의 활동 방향 보고를 통해 제22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곽상열 협의회장님과 모든 자문위원 여러분의 22기 출범을 축하하며 뉴질랜드 협의회가 민주평통의 이름답게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과정에서는 평화롭게 방향은 통일되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 협의회의 따뜻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기 총명사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출범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오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출범회의 참석을 위해 이곳 오클랜드를 방문해 주신 최군도 아태지역 부의장님, 김동엽 교수님,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처 이호갑 과장님을 비롯한 개표단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짧은 시간 내에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곽상열 뉴질랜드 협의회장님과 임원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남북 간 대화 단절과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마다 국내외 소속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 정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남북 간 대화에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남북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자문회의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언제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AI의 평화적 이용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도 남다른 기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본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모든 분들께서는 그만큼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남북 간 평화가 곧 우리 후손들의 번영과 인류의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또 생산적인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해외 민주평통위원은 동포사회의 신망이 짙었고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분이 임명된다는 많은 분들의 인식과 기대가 있는 만큼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는 노력을 통해 우리 동포사회가 현지에서 따뜻한 공동체의 모범이자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원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홍승필 회장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클랜드 청년학교 회장 홍승필입니다. 먼저 민주평통 제22기 자문위원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22기 민주평통 곽상열 지회장님과 류석 간사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해외에서 참석해 주신 최분도 아태지역 부의장님과 김동엽 교수님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클랜드 분관 김원기 총영사님과 전 의장이신 21기 민주평통협의회 오창민 회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동포사회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2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여러분은 해외에 계시지만 누구보다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헌신이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뉴질랜드 동포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여러분이 민주 평화 공통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오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한인회 역시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며 뉴질랜드 내 한국 공동체의 위상 강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동포분들과 뉴질랜드 민주평통 제22기 자문위원 여러분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창민 직정회장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특히 아태지역 부의장으로 이번에 22기에 부임하신 최분도 부의장님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22기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제22기 민주평통 자문회 뉴질랜드 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뉴질랜드 동포사회의 평화통일 염원을 모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전직 20여 개 회장으로 이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22기 뉴질랜드 협의회 곽상렬 신임 협의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신 경험으로 바탕으로 포괄적인 경험과 뛰어난 친화력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뉴질랜드 협의회를 더욱더 큰 도약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22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의원님들의 앞날에 성공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라는 위대한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들께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협의회 자문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협의회 대표로 김도윤, 박형경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요. 자리에 계시는 자문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대표 2명이 선서를 외치면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함께 손을 내려주십시오. 자문위원 선서.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영혼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김도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서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오갑 유라시아 지역과장께서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을 보고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유라시아 지역과장 이오갑입니다. 네, 바쁘신데 출범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기 자문회의 구성 현황입니다. 22기는 국내 18,000명여, 해외 4,000여 명, 그래서 총 22,80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뉴질랜드 협의회도 69분의 자문위원이 이촉이 되셨습니다. 22기 구성의 그 주요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주권정부의 통일자문 헌법기관으로서의 변화와 혁신입니다. 범시민사회 그리고 직능분야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회복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평화통일 활동 그리고 정치권을 선도할 간부 자문위원들을 영입하였습니다. 또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수기 토론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 청년 자문위원회 이쪽 비율을 준수하였고 특히나 역대 최고인 30.5%를 청년위원으로 이촉을 하였습니다. 우리 해외에서도 공공외교 그리고 실용외교에 기여할 재동포를 이촉을 하였습니다. 제 공간별 추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추천 절차의 개방성 그리고 민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K컬처와 연계한 공공외교를 전개하실 문화예술계 인재를 이촉하는 등 해외 자문위원회 인적 구성을 다변화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안내. 자문위원 여러분,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활동 목표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로 출범하였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위해 자문위원님들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의 근거를 둔 헌법기관으로서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범국민적 통일기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국내 사회 각 분야의 직능대표, 해외 재외동포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모든 자문위원은 거주지역의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등을 수행하며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의 부의장을 임명합니다. 부의장은 수석 부의장, 국내 17개 시도 및 이북 5도와 해외 5개 주요 지역의 지역 부의장과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의장이 임명한 5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임명한 500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상임위원회에 10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 통일 논의에 관한 정책 건의와 의견 수렴 등을 17개 시도와 이북 5도 지역회의, 해외 5개 지역회의 등 총 23개 지역회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회의를 대표하여 지역 부의장이 지역회의를 주재하고 활동을 총괄합니다. 지역협의회는 자문위원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국내 228개 시군구와 해외 45개 권역에 총 273개 지역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회장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활동을 총괄합니다. 대행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국내 지역회의는 시도 광역자치단체, 국내 지역협의회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해외 지역에는 재외공관 등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해외 자문위원회 평화통일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국가직 공무원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공무직 행정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에 한 명씩 배치된 공무직 행정실장은 자문회의 관련 행정과 자문위원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동반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회 역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활동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희망을 담은 평화통일 정책 건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여는 평화 정착, 미래 세대가 그리는 평화통일 디자인,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K평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4가지 활동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활동
방향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추진하여 다양한 통일 활동을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평화 통일 준비에 매진할 것입니다. 자문위원은 국민생활 현장에서의 평화 통일 의견 청취, 평화 통일 여론조사,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건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수렴된 평화 통일 여론을 바탕으로 법정회의 등 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께 평화 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건의를 위한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의 법정회의는 전체 회의, 국내 해외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전체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는 임기 중 한 번, 국내 해외 지역회의 소속 전체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국내 해외 지역회의 역시 임기 중 한 번 개최됩니다. 전체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는 매년 1회, 임기 중 2회 개최되고 상임위원은 소속된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1회, 정기 정책 건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문위원은 분기별 1회,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정책 건의에 참여하고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직능별 정책회의를 통해 직능 전문성 기반의 분야별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전체 회의 및 국내 해외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정기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통해 참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회의로서 자문위원회 출결사항이 기록되니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분기별 정기정책건의 및 수시정책건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의견 수렴, 여론조사와 회의를 통해 개진된 정책건의는 종합 정리되어 의장이신 대통령께 보고되며 정부 평화 통일 정책에 반영됩니다. 자문위원은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회의, 지역협의회를 통해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에 기획, 지원,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해외에서 평화통일 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통일 특화사업, 청소년 통일 공감사업, 해외 평화통일 정책 강연회, 해외 공공외교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평화 통일운동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동포사회의 평화 통일 공공외교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청년위원 활동, 직능별 정책회의, 지역협의회 분과위원회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지 평화통일을 격언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웹진 및 오디오북, 이북 등 디지털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평화통일정책 관련 자료와 국내외 평화통일 활동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세계를 향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기 앞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당부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통 조직은 남녀노소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우리 재동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협의회가 이런 큰 배가 파도에 맞서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과 단합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이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 아니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식되는 그런 조직 문화를 우리 뉴질랜드 협의회가 만들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뉴질랜드 협의회가
그 뉴질랜드 동포사회 화합 그리고 평화 공공 외교를 열심히 추진하시는데 청취자가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2부 평화통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김동엽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김동엽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께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경남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민주평통 한반도 평화분과위원회 소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동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동엽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제대로 할 줄 모르겠는데요. 키아오라. 키를 세게 해야 돼요. 아는 약하게 해서 키와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죠. 여기 마오이의 가장 대중적인 인사. 격식있는 자리에서는 이게 아니고 다른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찾다 보니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단어가 좋더라고요. 이 단어가 오라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오라가 살아있는 상태, 삶이라는 뜻이 있고요. 앞에 있는 키와는 그 상태를 지속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와오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안녕하세요를 의미로서 당신 계속 잘 사세요, 잘 건강하게 가세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를 보면서 이 사회가 뉴질랜드라는 사회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마오이족이라고 우리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통상 뭐죠? 여기 건국절이 와이탕이 조약이죠. 와이탕이 조약이 내려졌던 시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도 좀 많은데요. 저는 이걸 보면 우리 일사회하고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분단에서 와 있죠.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근데 그 분단의 시작점은 한국전쟁이 아닙니다. 어쩌면 1945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광복을 맞이했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기 때문이죠. 그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구한마을 연구에서 소개됐던 이야기라는 것을 시작됐습니다. 대단히 불편한 식민지적인. 근데 잘 생각해보면 와이탕이 조약도요 1840년입니다. 저는 이게 뉴질랜드 건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대단히 불편한 조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죠. 영어와 마오이역의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 해석은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봤는데요. 최연소 마오이 국회의원이 춤추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마오이를 대표한 가장 최연소 국회의원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마을 춤을 추면서 뭔가요? 소수민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대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 사회는 뭐하냐? 포용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또 인정을 넘어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존중의 단어를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 마오리족의 인사에 저는 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군 출신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뉴질랜드도 참전국입니다. 참전국 중에 특이한 건 뭐냐면요. 포병이 참가를 했고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뉴질랜드 해군 내 필리프함이 실제 참가를 했습니다. 해군 배가 와서 1953년 배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교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우리 해역에 남아있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마오리족의 인사를 드렸지만 그 인사대로 사실 우리 한반도가 정말
살아있는가, 안정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오랜 동안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단을 이야기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단어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고 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사실 통일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오리족의 인사와 같이 우리의 안녕, 평화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원투엔드라는 제 나름대로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들어섰지만은 명확하게 아직 이재명 정부가 고민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을 명확하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대북 정책은 딱 정부에서 이겁니다 라고 하는 대북 정책을 여러분들께 공부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앞서서 벌써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 민주평통 연설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우리가 정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없는 대신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었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의 과제들, 120과제 중에서 통일에 관련된 과제들 좀 추려서요. 제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거라기보다는요.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엮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북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가 갖고 있는 상황은 과거와 대단히 다릅니다. 멀리 남반도의 남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 어쩌면 80여 년의 분단이죠. 1945년 분단하고 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 75년 끝난 75년이 지난 이때까지 우리 한반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70년대 이후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해 어느 정부는 남북관계를 하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의 방법의 차이였을 뿐이지 모든 정부는 사실 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저는 대북 정책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이름으로 심지어는 비핵개방 감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햇볕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통일 대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은 막고트림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름일 뿐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다가 다시 또 되더라고 한 발짝도 사실 대단히 많은 길을 갔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벌써 이미 남북 간에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6대 남북 간에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발짝도 가지 못했던 것은 시작점에서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미소 시기라든가 또 미국이 중심이 된 단일 패권 시대 이런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는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따라가도 금방 멀어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면 한반도 안보환경이 과거의 미국과 소련의 양국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중의 갈등 그 구조를 넘어서죠. 과거의 어떤 미성 같으면 대단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미국의 편을 쓰든 소련의 편을 쓰든 그런 어떤 양국 쪽에 한쪽의 편을 써서 섰던 시기지만 지금은 미국, 중국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시대는 거 아니죠. 그죠? 러시아도 있고요. 다극화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다극화라고 해서 편가리가 확실하냐? 그렇지 않죠. 하물며 미국과 중국도 확실히 과거와 같이 딱 편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죽고 죽이는 우리가 제로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임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까지 참가한 이것은 서로 제로섬, 소위 말해 죽이고 죽이는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놓고 보면 약소국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카르텔이라고称하는데요.
강대국 대단히 높은 기업들이 1등, 2등 국가들이 사실은 저희 짬짬이라고 하죠. 짬짬이.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서 밑에를 희생시키는 동맹과 또 어쩌면 후방국들을 오히려 이용하고 수단하는 이런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한쪽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저희 자력된 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독자적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뭐냐면 과거와 다른 두 가지. 하나는 부분 이미 전략적 국가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 두 국가를 가지고 저것이 북한이 예를 들면 하노이 2018년에 2019년에 있었던 하노이에 거의 잊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냥 기분이 틀어져서 일시적으로 전술적으로 틀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은 정말 굉장합니다. 제가 봐도 북의 전평가는 단순히 남쪽에 대한 실망이나 미국에 대한 실망이 아닙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실제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의 미중 관계라든가 러시아의 재부상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양극 관계가 아니라 또 다극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텔로 강대국 중심으로 해서 각자 고생해야 되는 이 시기에 본인 스스로 북한 스스로가 얼마나 국제 정치에 잘 조응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2018년은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촛불이 만들어진 정부였었고요. 그죠? 정부였고 그 다음에 트럼프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조건이 없었으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나올 수 없었다고 봅니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착각한 거예요. 저는 착각했다고 봅니다. 원래 이미 여러분들 이 두 국가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두 국가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두 국가가 맞느냐 아니냐 이 논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유엔의 두 개의 국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적인 측면과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희망 이런 것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호로만 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멀리 있는 우리의 이상과 거리 속의 이상과도 같습니다. 그 이상을 지금 갖다 놓고 마치 현실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북은 90년대에 유엔도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들 아시면 2015년, 2016년에 북이 남쪽과 완전히 단절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많이 모르시는데요. 북은 그때 평양시였습니다. 평양시. 시간을 달리습니다. 원래 우리 동경시를 씁니다. 동경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국하고 지금 2시간 차이 나잖아요. 우리는 도쿄를 중심으로 시간을 쓰는데요. 딱 북한이 평양시라고 해서 30분을 정확하게 전문을 보면 맞습니다. 30분. 한국의 한반도는 동경시보다 30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북은 시간을 달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기하고 30분 차이가 났습니다. 시간을 달리쓴다는 것은 다른 나라예요. 이미 북은 그냥 두 국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고 있었다가 2018년 엄청난 기회가 있었어요. 왜 제가 이 얘기 얘기하느냐? 우리가 2018년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2018년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북은 김정은 위원장 저도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2018년에 1위를 뛰고 북한 사람도 만나고 그때 저를 만나서 북한의 대기 고위층이 저한테 전달해준 말이 있습니다. 꼭 가서 전달하라. 김 선생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런 얘기하죠. 북미대화 이야기도 하고 뭐 마치 좀 요즘 새로운 이재명 정부 들어오시니까 남북대화가 된다시 여러분들이 희망을 많이 갖고 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희망을 갖고 계시죠. 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약간 찬물을 끼얹을게요. 김정은 위원장 탈환의 면에는 저는 남북관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경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만 반응 공유가 될 수 있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죠? APEC 할 때
경제 예배할 때 마치 언론이나 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마치 판문점에서 김정을 하고 트럼프 만날 것 같이 이야기를 했죠.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못 만나고 나니까 마치 북한이 튼 것 같이 해야겠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북한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리끼리 그냥 공부짓하고 우리끼리 막 꾸고 그렇게 깨지니까 마치 북한이 안 온 것이 했는데 그런 뭐랄까요 조짐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네. 이건 뭐냐?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네. 엄중하게 보고 있고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착각한 게 그거예요. 촛불이 들어오는 대통령 그리고 미국은 국회나 다른 거와 신경을 안 쓰는 소위 말해 약간 좀 독특한 인물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노이에서 깨졌죠. 누구 때문에? 미국 때문에 깨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때문에 하노이에 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미국을 믿어서 나간 게 아니라 한국을 믿어서 나간 거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우리 문정부를 믿어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믿고 나갔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중매쟁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판이 깨지면 상대를 믿는 게 아니고 중매쟁이에 믿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다가 나가봤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가게 만든 약속을 했던 9.19 평양선언을 했던 남쪽이 더 미운 거죠. 미운 거죠.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평양선언에 있었던 5조 2항이에요. 5조 2항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북한과 미국은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에 따라 조치를 해주면 북한은 영면에 완전한 폐기 이상을 한다. 아니 5조 2항이 우리나라 평양선언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어떤 조항이 있냐면 우리가 대통령 양쪽 정상회담에 담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노이의 그거였습니다. 하노이에서 트럼프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가 연결이 됐을 때가 제재가 4가지 해제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좀 대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트럼프를 믿고 간 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에 담은 그 조항 때문에 남해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까지 갔었고요. 2번 타기 뭐하니까 뭡니까? 기차 타고 17시간 동안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거예요. 긴 손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시에 북한 내에 권력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대단히 김정은 위원장에서는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돌아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하고 다시 하고 싶을까요? 미국하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바보가 아니죠. 아니야. 근데 우리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반응이 없어서 저는 다시 시작하려면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북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7년입니다. 남북관계가 지난 단절이 된 이후로 70년 뒤에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단절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남북관계 단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을 안 하는데? 남북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관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요.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대화를 하면서 뭔가 합의문을 만들고 우리 사실 남북대화가 이때까지 한 600번 이상 있었거든요. 그중에 남북이 회담을 통해서 맺었던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문이 200번이 넘습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남북 간에 무슨 아이디어가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킬 용기가 없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다 깨졌어요. 남북 간에 맺었던 모든 합의라는 것들이 깨졌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남북 간에
위기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자제분들 중에 혹시 군대 가 계신 분들도 있겠죠? 사실은 다 군대 보내놓으시면 힘드시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반도 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남북관계 티저를 아시는 분이 아니지만 남북 군사회담을 제가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예전에 이렇습니다. 바다에서 북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에 부르는 북은 대라가 있습니다. 북은 우리를 한라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성 공통만이라고 갖고 불렀습니다. 혹시 중국 배, 북한 배가 이제 가잖아요. 넘어가서. 근데 그냥 도발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선이 고장이 나서 갔거나 아니면 그 넘어가는 것들을 그럴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충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데 멘트로, 방으로 여기는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지금 내려가는 배는 고장이 돼서 가는 거야. 쏘지 않는 거예요.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똥도 마찬가지죠. 누가 조용히 자다가 돌다가 방아쇠에 당겼어요. 손이 날아가요. 날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쪽에서 응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안전핀이 존재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막을 수 있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을 것 같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의 먼저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안전핀도 어느 연락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죠? 별도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에 대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이번 정부는 생각이 달리 했다고. 시작점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남북관계라는 것은 남북관계는 다 잘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북남도 있었고 금강산도 있었고 우리가 또 북도 갔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한계가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국가로가 대화가 단절됐어요. 시스템. 이제 어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살아있는 한 동안은 남북 대화나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있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사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때까지 남북 관계나 통일의 문제는 시작점 자체를 항상 상호주의를 생각했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속에서 협상을 하고 그렇게 지켜야 될 뭔가를 만들어서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이런 게 의미했는데요. 결국 그게 뭐냐? 저쪽이 안 지키고 왜 내가 지켜? 뭐 이런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로의 불신을 가져가는. 그런데 대통령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한 장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코리안 리스크다고 이야기했죠. 프리미엄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은 우리의 시작점은 상호주의가 아니고 저는 타협성주의.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면 된다. 선제적 조치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 양보가 아닙니다. 자신감이죠. 그리고 저는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의 품격이고요. 형님으로서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는 것 때문이 많은 아닙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보시는 이 세 가지입니다. 대북 확성기 중지, 대북 전단 활동 중지, 그리고 군 채널을 복구하는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앞에는 이루어졌죠. 확성기 중지되고 전단 중지, 대북 세전 지금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북의 확성기 중지와 대북 전단 탈북 금지를 하면서 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북한도 막 오물 풍선 뿌리는데 왜 우리가 금지해야 돼? 북한도 확성기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선제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또 나온 게 아니 우리 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안 하고 중단 안 하고 계속 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만 손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다행스럽게 북한이 받아서 북한도 지금 확성기를 준비했고 대북 오물 풍선도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성기를 중지하고 대북 전단 탈북을 금지하고 해서 누가 행복해졌나요? 아니 누가 행복해졌을까요? 북한이 행복해졌나요? 아닙니다. 우리 접경지의 주민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접경지의 삶이 안정적이 되고요. 그들이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접경지에 사는 소까지도 잠을 자고 소가 그냥 죽어나갔거든요. 잠을 못 자도.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아니라 가진 또 어른으로서
품격 있게 이제는 어쩌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안녕해야 되고요. 아까 마오리 여기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안녕하게 이게 묻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이 과거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안보가 아니라 저는 인간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 그대의 국민 주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작된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일상을 느끼고 끊임없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국에 가서 뭘 도와주고 국가고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남쪽이나 여러분들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아니라 동의를 이루어낼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맞고지만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네, 품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예.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북한 유튜브 혹시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못 봐요. 못 봅니다. 노동신문 못 봅니다. 여기는 보실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가 없나? 북한의 언론 및 출판물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방을 하면요, 아마 북한에 거기 마이다라는 그 여자 아나운서의 말이 조금 더 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뭐 근본적으로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군사 출신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뢰입니다. 지뢰. 이제 전쟁은요. 지뢰 갖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저 여기서 아까 시계를 보니까요. 좀 길게 됐더라고요.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지금 지뢰가 남아있는 몇 단 되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가장 밀도가 높게 남아있습니다. 예. 지뢰는 사실요. 이제 적을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협하고 지금도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이 예, DMZ 근처에 민풍선을 청소하러 갔다가 발을 밟히고 그다음에 그 길을 20년, 30년 동안 그 농로를 따라서 예, 농사로 다니던 예, 어르신이 자기가 어제 밟았던 그 자리를 밟았는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비가 와서 쓸려서 거기에 밟히니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근대적으로 해 나간다면 저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끊임없는 소리가 상대방을 어쩌면 주춤거리게 할 수도 있고요. 머뭇거리게 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평화가 조금씩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길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명확하게 대북 정책의 지금 현재 목표 이번 대북 정책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이 세 가지입니다. 평화공전 제도와 공동통전 기반 구축 아마 아까 들으셨으면 그리고 전쟁 종식과 해동된 한반도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아마 앞으로 발표되면 이번 대북 정책의 상대의 목표가 될 겁니다. 이건 목표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표점만 존재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구호로 외쳤던 거거든요. 통일을 외쳤듯이 어떤 목표만 가지고 있었지 그 목표를 가기 위한 쉽게 말하면 출발점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출발점이 사실 명확하지 않았고 부족했던 점이 많습니다. 과연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 원칙과 어떤 마음적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는데요. 그 말씀을 대통령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9월 24일 날 80자 유엔총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에 이 소위 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출발점에 우리가 섰을 때 출발점의 마음 자세, 행동 중심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목표가 엔드, 소위 말해서 목표점이라면 시작하는 시작점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제를 존중하고 수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할 행위를 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나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것의 세 가지를 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요. 굳이 앞에 따라간다면 리스펙트라고 하는 존중과 언더스탠딩, 네고시에이션이라는 협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저는 첫 번째 존중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북한을 존중해야 되느냐?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존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자꾸 이제 상호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인정을 넘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정이 아니라 존중이냐? 인정은 현상 유지예요. 전쟁이 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적대적인 이 두 국가로 그냥 살고자 하면 그냥 인정만 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평화롭게 가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넘어서 존중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뭐죠? 뉴질랜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840년부터 지금까지 그 차이점을 계속 수정하고 바꾸고 노력하고 근데 그런 노력 속에서 상호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완전치 못하지만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젊은 의원이 의회에서 춤을 추고 노력하고 그 모습을 지키면서 우스꽝스럽거나 희화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저도 정치학자지만 그 점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는 서로가 존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남북관계가 현재같이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인정만 하고 살면 인정 안 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고요. 인정하면 고만고만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아니라 통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존중을 한 게 아니라 또 상대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방금 말했지만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만 뭐가 가능한가? 바로 협상, 상대방과 마주할 수 있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마주할 수 있는 존중하고 이해가 없다면 마주할 수 없죠. 저는 전쟁의 용기는 진짜 용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용기는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용기라고 생각해요. 협상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가기 위한 엔드로 가기 위한 시작점에 대해서 런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런제트라고 제가 만들었는데요. 뭐 이건 참가를 썼지만 에이펙만 보고 보더라도 에이펙의 성과도 보시면 경주선언이나 AI 인구 대응 또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리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의 목표를 갖기 위한 것과 대단히 있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말씀을 조금 빨리 하면요. 여기서 말씀드린 추진 과제는 한 6가지 추진 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제 좀 보시면요. 화해, 능력, 공감, 의적 교육력. 그다음 이런 6가지 보내드렸지만요. 이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들을 제가 이제 모은 겁니다. 아마 이것이 좀 정리가 돼서 앞으로 만들어질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누구 있어요? 누르지 마세요. 제가 위로 눌렀는데 자꾸 내려가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북 간에 뭔가 할 수 있는 위기 관리라든가 대화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제도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가장 뉴질랜드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인도적인 그리고 기후 협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기후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아마 여러분들 뉴질랜드와를 통해서 북한하고 협력하는데 나름대로 돌파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북 관계가 옛날 같이 남과 북이 어느 한 장에 앉아서 둘이 만날 가능성은 아까 말했듯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외국에 계신 분들이 서서 남과 북이 만나게 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외 국가라는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테이블에 북한과 또 우리 남쪽이 대한민국이 같은 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어젠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환경, 기후 같은 아젠다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그 사회에 와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경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도 마찬가지 나와서 그 틀에서 국제사회 N분의 정상적인 국가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단고통 여기 특히 두 번째 북한 주민 인권의 증진이에요. 제가 이제 국내에서 이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번 정부가 하시는 이야기와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보시면 뭐 꼭 진보냐 보수냐 아니라 보수적인 정부에서는 주민 인권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거나 심지어 통일부의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진보적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사실 조금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어젠다를 선정을 해놓기도 했지만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UN 북한에 관련된 인권 그 선언이 나온 데에서 이번 2025년에 하는데 우리가 제한국에 포함이 됐어요. 제한국 실제 우리가 제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남북관계를 하겠다고 해서 저거를 어떻게 제한국으로 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보든 보수든 이 문제에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접근 방식 자체가 인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용됐던 수단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이 인권적 문제는 저는 국제적 기본적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보의 개념 자체가 인간 안보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이것을 통해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치적인 뭔가를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편적인 아까 말씀드린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의 규범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풍병 있는 국가로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일지라도 아니면 내 동생일지라도 국제 규범이나 보편적인 문제에서는 할 말을 하겠다는 어떤 보편적 규범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정치적인 어떤 공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공동성장이라는 개념이죠. 결국은 저희 북한 주민들 또 우리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도 이번 정부는 다른 정부와는 아마 평가를 또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 뒤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두 차이겠지만 맞고 틀림이 아니고 다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독립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한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쪽 말씀드리니까 아마 교육 이 부분 그러니까 어쩌면 2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 문제에 관련된 문제는요. 아마 어느 나라보다 저는 뉴질랜드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뉴질랜드가 국가로 전 세계 비핵 시대화라는 시대가 있는데요. 국가로 비핵 시대 법을 만들어서
BMC대로서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유엔에서 최초죠. 1980년대에 만들었죠. 그래서 아주 군비 통계나 비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선진국, 가장 모범 국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게 핵없는 한반도잖아요. 그 개념도 저는 뉴질랜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충분히 접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아까 전 무대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통일을 이야기할 때 하기 전에 이제는 뭔가 우리가 통일을 가기 위해서 통일을 구호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꼭 거쳐야 될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감히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부분 이야기에 제가 또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차피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또 계시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 말씀드린 69년생 88학번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주화 세대도 아닙니다. 제 선배님들이 민주화를 이루어내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하셨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광복과 또 전후국보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제 앞에 있었던 2세대, 3세대 앞에 선배님들, 아버님,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의 지구의 대한민국,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세대는 1987년도에 그 앞선 세대들이 만들어주신 경제적인 부유함과 또 민주의 소중한 가치를 저는 선물받은 세대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벌써 이미 30년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1988년, 8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세대가 그것을 선물받았던 지금의 50대 세대 아니면 40대 말 세대가 과연 다음 세대, 지금의 20대, 30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저는 반성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87년도에 앞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저한테 주셨던 할아버지, 아버지, 삼전 세대가 만들어 주셨던 경제적인 부양과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손에 쥐고 평화라는 어젠다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아마 지금 20대, 30대 제 자식들입니다. 자식 세대는 아마 지금 통일을 노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노력하지 못했고 지난 30년은 어쩌면 평화를 만들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 갈등했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우리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어쩌면 죄지은 세대가 저희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희 30년의 세월을 어쩌면 평화를 다음 세대들한테 남겨주지 못하고 하지만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그 다음 세대들한테 남겨줄 평화란 소중한 그 가치를 앞에 경제적인 부유와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와 함께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앞으로 그 다음 세대, 제 딸의 세대, 또 그 딸의 다음 세대들은 한번에서 분명히 구호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분명한 통일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쪽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롱트렌드다 이렇게 구조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에 보시면 엔더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요즘은 좀 잠잠한데요. 지난 이것도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유엔에 가셔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셔서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가 아마 앞으로 이렇게 좀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세 가지의 시작점, 그래서 론투엔드라는 말씀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공공외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공공외교를 할 때 다 좋습니다. 어떤 방식도 다 좋은데요. 저는 여기에 유학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태어나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보다 더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 아니면 아주 어릴 때 오신 분들 1.5세대는 2세대들 그런 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물론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한민족이나 민족적 감상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시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방식은 어쩌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방식도 있어 존재해야 되지만 어쩌면 저는 여기 있는 저희 뭐 1.5세대, 2세대들은요 뉴질랜드에 있는 코리안 키위라고 생각합니다. 키위 맞나요? 여기 키위가 유명하죠. 네. 저는 여기의 문화에 맞도록 그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한민족을 통해서 너희는 한국 민족이 이렇게 통일하고 이렇게 생각해 그런 강요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이 이 뉴질랜드 문화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네. 너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식의 저는 교육이나 이제는 그들한테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사회에 동화돼서 이 사회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고민할 수 있고 이 사회 속에서 한반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략가가 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가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김동혁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질의는 지금 여기서 받지 않도록 하고요. 혹시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협의회를 통해서 주시면은 제가 전달하고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 출범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단상을 정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2부 정기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를 치우고 여기 다 찍을 거거든요. 이걸 이쪽으로 밀거나. 아니, 충전하게. 그냥 미안할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중지했다가 이따가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네, 여기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저희 민주평통 평화하면 통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평화! 통일!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평화! 통일! 이번에는 통일하면서 조금만 웃어볼까요? 이번에는 하트 표시 한번 하트로. 네. 뉴질랜드 협의회 파이팅하면서 하트 표시하면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 협의하면 파이팅하면서 하트 표시입니다. 뉴질랜드 협의회 파이팅! 네. 웃으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각 분과위원장님. 먼저 개설을 하기 전에 성원 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성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22기 뉴질랜드